주체는 참여연대와 더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국문제연구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 자리에 우리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님 두 분과 간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 순서를 잠깐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작가님의 발표를 25분 정도 듣고요.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지정토론제 토론을 각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토론제 토론을 마친 후에 토론자들이 제기한 다른 전례라든가 토론할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표자 토론자들 사이에서 토론을 약 2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번 유엔사에서 이제 철도 사업을 막았었던 근거 문서는 유엔사 규정 551-4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UNC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규정이 이제 여러 넘버링이 돼가지고 존재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유엔사는 자기들은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48시간 군사분 개선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전에 또 군사분 개선 이남, 비문양의 남측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할 때는 4일 이전, 96시간이 되나요? 4일 이전에 이제 이렇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서는, 이 규정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2000년 우리 6.15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경의선하고 동해선 공사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제 2000년 11월 17일 날 남북 관리구역에 대한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유엔사와 인민군 사이에 합의가 됩니다. 비무장대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남한 군인한테 이제 권한이 이양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합의서가 되고 난 다음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 공사가 막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한 2년쯤 지난 뒤에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고 남북 간에 서로 이제 지뢰를 지금 제거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서로 상호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게 합의돼가지고 남북 간에 군사분 개선을 통과해서 이제 서로 상호 검증을 하기 위한 합의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유엔사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 관리구역의 관리권은 한국 군인한테 줬지만 관할권은 여전히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유엔사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들어서 그걸 막았던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부 좀 황당했죠. 왜냐면 남북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할 때 이미 다 이제 한국군한테 모든 권한을 넘긴 것을 우리는 다 이해했었는데 관할권이 따로 있다니. 그래서 이제 실경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한국 정부가 굴복을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과 유엔사 사이에 만들어진 규정이 지금 2002년 9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차례 한 5번 정도 개정을 거듭해가지고 한국 정부와 유엔사 사이에 만들어진 규정이 지금 유엔사 규정 551-4라고 하는 거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의 핵심인 겁니다. 당시 이제 인민군이 볼 때는 유엔사가 관리하지 않고 한국군이 관리하니까 이제 남북이 직접 한다라고 딱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엔사가 한국군을 막아버리니까 인민군 쪽에서 반발했죠.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냐? 합의서까지 써놓고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됐고 한국군도 입장이 난처해져서 편법을 쓴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군이 직접 인민군한테 통보하면 바로 인민군이 동의하면 바로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돼 있는 건데 남북관리구역 합의서의 정신은 이게 이제 유엔사 문제가 딱 걸리니까 우리 쪽에서 편법을 써가지고 한국군이 유엔사의 허가 절차를 다 얻고 동의가 되면 한국군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인민군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인민군이 볼 때는 여전히 한국군하고 인민군이 직접 통하는 게 된 거죠, 모양새는. 하지만 실질적 내용에서는
유엔사를 통하도록 이런 이제 편법을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겁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할 때도 역시 이 규정에 따라서 유엔사가 사실은 그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게 계속 이어져 왔었던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민감해져가지고 이걸 딱 캐치하게 된 거죠. 유엔 군사령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규정대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발제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런 규정 자체가 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발제 내용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6.15 선언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철도 공사에 관한 그 논의가 이제 유엔사와 미국이죠. 미국 강수정사에 계속 논의가 돼가지고 11월 17일, 그해 11월 17일 한 5개월 정도 이제 해가지고 이 합의서가 딱 체결됐는데요. 정말 이게 역사적인 우연이고 공교롭게도 1954년도 6월 15일이 제네바 합의가 딱 결렬되는 날입니다. 그 6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영토 문제에 관한 이 협상이 시작돼가지고 그해 11월 17일 날 역시 똑같은 날 이 38선 이북 지역에 관한 주권 문제에 관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1954년 11월 17일 이때 합의됐던 그 사항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무슨 문제 때문에 이제 38선 이북 지역이 문제가 되냐면, 원래 전쟁은 38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며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정전되니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부대가 이제 서쪽은 밀고 내려와서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동쪽은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38선 북쪽으로. 그러니까 38선 이북 지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원도 양양부터 철원,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까지, 그래서 38선이거든요. 이 북쪽 지역이 이제 정전되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950년 전쟁 중이죠. 전쟁이 시작된 1950년 10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10월 1일 날 38선 넘어서 이제 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유엔 총회에서 10월 7일 날 만약 38선 이북 지역이 점령되게 되면 누가 통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의가 통과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38선 이북 지역은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기 때문에, 실지기 때문에 수복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유엔과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된다. 38선 이북 지역은 주인이 없는 땅이다. 정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땅으로 봤던 겁니다. 무지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38선 이북을 점령하는 자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당시 메가드 사령관이 일종의 총독이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버린 결의가 이제 1950년 10월 7일 결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월 7일 결의에 보면 38선 이북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정전과 함께 38선 이북 지역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남쪽 지역의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미 주민들은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정부에 계속 건의가 올라오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과 사이에서 이제 주권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주권을 양도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당시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그 8쪽에 보시면 중간에 인용문에 9월 1일 날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한국은 행정권, 여기 이제 제가 어드민스트레이티브 컨트롤 해가지고 영어를 표기했습니다. 이 단어가 뒤에 2000년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행정권뿐만 아니라 주권, 서버니티를 가져야 한다. 이곳은 38선 이북 지역은 한국 영토다. 영토를 이양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1954년 11월 17일 날 행정권만을 이양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38선 이북 지역은
주권이 완전히 양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지금 다 우리가 선거하고 거기 사법부, 입법부 다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유엔사와 한국 사이에 행정권만을 위한 상태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지금까지 군사분계선 이남 383 2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무지항제 남측 지역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게 되고 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17일 날 관리권이냐 관할권이라고 하는 구분을 그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논의조차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학계나 군부 쪽에서도 이런 개념 자체가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군이 관할권과 관리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꺼내들면서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지라고 하는 궁금증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국제법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관할권이 어디까지고 관리권이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걸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관할권과 관리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걸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54년도 이 문서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 그 주권 행정권 협상이 시작될 때 Juridical and Administrative Control Juridical은 주권, 관할권이라는 문제죠. 관할권과 그 관리권 이 두 가지 단어로 처음 시작됐는데 결국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주권과 행정권 협상으로 결국 그러니까 주리딕션이라는 것이 주권을 의미하는 거였었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이 여기처럼 관리권이 아니라 행정권이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협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막연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의 근거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리구역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의 정확한 우리식 번역은 역사적 근거에서 본다면 남쪽의 행정권이 이양된 구역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 근거에서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엔사는 이걸 일관되게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54년도에 이제 한국 정부의 유엔사령관이 이승만 정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기 7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유엔사령관 헐이 이승만에게 보낸 공문에 보면 지금 유엔사의 군사 점령 아래 있는 38선 북쪽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선 북쪽 지역을 점령 지역이라고 명확하게 문서에서 공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행정권만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문의 공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무장제 남쪽 지역은 여전히 유엔사의 점령 지역입니다. 이거 이제 또 한 번 확인된 것이 언제였냐면 대성동 마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박정희 정부 때 62년도에 박정희 이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죠. 62년, 63년도에 이제 대성동 마을에 주민들 민원을 잡고 들어오니까 이 대성동 마을에도 아시겠지만 비무장부대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민간인 마을이죠. 이 문제를 이제 당시 위안부사령부하고 정부 사이에 이렇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좀 주민들 극한 억제주장 정도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54년도에 이런 관례가 있으니 행정권만이라도 넘겨달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한국 정부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유엔사도 처음엔 긍정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국무성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인용을 안 하는 거 모르겠네요. 같은 게 있습니다. 북쪽. 그거가 아니고 11쪽 11쪽 대성동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부분 나옵니다. 그 38선 이후 그건 다 유엔사령관의 점령지역이기 때문에 대성동은 당연히 점령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점령하기 때문에 유엔사령관이 점령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 행정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그 중간에 영어로 막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반드시 미 국무성 법률 당국자의 그 지시에 따라서만 이걸 진행하라고 하는 지시가 딱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동 마을 비무장지대 지역 남측 지역에 대해서 역시 점령지역으로 보이고 대성동 마을에 당연히 그런 규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이상한 일이죠. 아니 지금 대명천지의 유엔사가 이런 점령권을 가지고 있다니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문서로 다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고 유엔사가 직접 자기들의 문서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유엔사 문제가 그런 맥락에서 터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남북 관리구역도 역시 그런 문제고, 그 영해 문제, NLL 작전구역 이런 것들도 다 유엔사 규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서울에서도 드론을 잘 못 띄우죠. 이게 이제 비행금지구역 규정 때문인데요. 이것도 유엔사 규정에 있는 비행금지구역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들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잘 민간인 이렇게 활동하지 않은 영역, 하늘, 뭐 바다 이런 데서는 여전히 이 규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전시에 유엔사가 관할하는 그런 그 관할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는 평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평시가 되는 건데, 지금 정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정전시 관할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가 가진 관할권 중에 하나가 24쪽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위기시가 있고, 전시,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논의에서 정전시와 전시 두 가지만 보통 고민했었는데요. 이 위기시라고 하는 개념이 미군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 1968년 푸에볼로 사건, 69년 122 사건, 또 75년도 판문점 이르나무 벌집 사건, 이 모든 사건들 한 16건 정도 되는데요. 이 16건들이 다 위기시 규정에 따라서 그 대응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고 보통 다 혼동해 쓰는 것들인데, 위기시 관할권이고요. 이 위기시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런 것들은 군인이 나서가지고 이 작전권 행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위기시에는 정치, 그러니까 통수권자가 미국 대통령과 미군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위기 상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잘못 관리하면 바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초기 대응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서들, 미국 문서를 보게 되면 백악관에서 정치적으로 일단 결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만약 항공모함을 파견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미군 군인들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시 관할권이 이제 항상 문제고, 사실 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위기시 문제 때문입니다. 전시작전권은 구조적으로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해서 전쟁 상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로 들어가면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시에 전쟁으로 들어가냐 마냐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위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을 이미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상태에서, 위기 상태가 지금 위기 조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전시로 들어가는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벌써 군인들 막 동원돼가지고 위기 조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전쟁 상태로 들어간 건데, 이때 한국 대통령이 이 전쟁을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 대통령한테 제압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시 관리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시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28쪽 보시면 4가지의 권한을 유엔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전권, 전쟁을 시작하는 권한이죠. 그 다음에 일본 기지에 있는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자위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유엔사령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점령권, 북한적에 대한 점령권을 갖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을 만약 전쟁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냥 부인들이 전쟁하는 거니까 당연히 북한 밀고 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법과 국제법 기준에 따르면 이 전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선전포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선전포고는 지금 다 불법입니다. 유엔 헌장이 만들어난 다음에는 전쟁 자체가 불법화 되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하는 나라는 불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을 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과했을 때만 국제적인 합법성을 가지고, 국제법 합법성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한연합사령부의 이름으로는 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에 전쟁할 수 없고 실전 무력을 불구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예상하냐면 유엔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정전됐으면 이제 무효가 될 텐데,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27 작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한미연합훈련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작전 계획의 그 이름 공식 명칭에는 유엔사 연합사 작전 계획입니다. 유엔사가 반드시 들어가죠. 유엔사라고 하는 주체가 빠져버리면 북에 상륙해서 평양을 점령하다가 이런 작전 계획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법적인 작전 계획으로 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사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사가 일본에 7개의 후방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에 캠프 자마, 캠프 요코타, 그 다음에 요코스카, 그 다음에 이제 저 간서 지방의 사세보,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캠프 하이티비치, 후텐마, 카데나, 7개 기지가 다 이제 그 유엔 사령관의 명령을 직접 받고 움직이는 기지로 되어 있어요. 일본의 평화헌법이 있지만 유엔 사령관이 명령하면 평화헌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그냥 바로 일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31조 보시면 자유대 동원권까지 심지어 있는 상태이고요. 32조 점령권,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맨 앞에 설명드렸던 38선 이북 지역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38선 이북은 북한적이 다 38선 이북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실효적으로 북한 정부가 관리하고 관할 통치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것 뿐이지,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 정부가 무너지거나, 전쟁이나 뭐 쿠데타 등으로 인해서 만약 북한 정부가 무너진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공식적인 점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국군은 공식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유엔군 사령부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기구거든요. 사실은 이름밖에 없는 기구임에 불구하고 이런 모든 법적 권한을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허수아비 같은 기구에 불과한데, 이번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이런 일들을 벌였을 때 속숨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 따질 게 아니라 이 규정이 처음 만들게 된 그 역사적 배경, 이런 법적 구조를 제대로 통찰해야지만이 우리가 유엔사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평화협정 종전선언이 된 이후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유엔사 행치하지 않아도 되는 걸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유엔사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토론해보니까. 그럼 과연 평화협정을 뭐하러 체결하나 싶을 정도로. 정전협정이 이제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룬다지만, 평화협정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38선 이북 지역의 점령 통치의 문제, 주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이제 평화협정의 의미인데, 평화협정 체결된 상태에서 유엔사가 여전히 이렇게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굳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이유조차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정부 일각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선언,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되는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우리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제를 저는 이 내용 중에는 유엔사가 얘기하는 관할권 그리고 관리권 이것의 개념에 대해서 한편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는 지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관리권 관할권을 관한 문제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관할권이라는 것이 여기 평시라고 얘기하면 사실 정전시라는 개념을 해주시면서 정전시, BDC, 전시의 관할권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평화협정의 체결로 발표 후에 유엔사는 해체되는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지정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순서를 바꿔서 토론자 세 분이 다수결로 화재련 교수님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자료실 제일 뒤쪽에 42쪽에 토론이 있고요. 10분 정도 화재련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약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시우 선생님은 사실 유엔사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책도 쓰셨고 또 학계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깊이 천착을 하셨기 때문에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유엔사가 한반도 정전체제, 현재의 전쟁 상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그에 맞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시우 선생님이 그야말로 진짜 발군의 노력을 하셔서 좋은 연구 결과 성과를 내주시고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학계에서 월급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직인데 그 중요한 주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못해서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가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인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시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체입니다. 제 토론문에서는 뒷부분에 그냥 한마디만 썼습니다. 그 5항 밑에 5항가에 한국전쟁이 한 주체로 탄생한 유엔사, 이 한마디로만 썼습니다만은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엔사고, 국제법적으로 전쟁 수행의 생션, 허가를 받은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시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제든지 전쟁을 해도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단위입니다. 두 번째로, 미군이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에 개입을 하려면 선전포고를 하거나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유엔사는 이미 유엔의 허가를 받고 전쟁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새로 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고, 미국이 새로이 전쟁 선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유엔 사령부의 틀 안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라고 할 수 없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유엔 사령부라는 그런 법적인 틀 안에서는
일본 유엔 후방사령부와 자위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적인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유엔 사령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0년대 초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베 정부에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체제를 정비하고 있고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단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을 사실 이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일본이 미군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명목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유엔사가 아주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일본의 군사화라는 측면에서 봐도 유엔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그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권 문제를 이제 이시우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전시, 위기시, 전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전시 관할권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유엔사는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주체고 유엔사가 지속되는 한은 어느 순간에도 전쟁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에 이어서 평화협정, 평화조약이 체결이 되면 그 조약이 평화라는 실질적인 그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주체인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러니까 뭐 평화조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종이 쪽지 아닙니까? 그리고 말인데 이 말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유엔 사령부의 해체일 것이다. 왜냐하면 유엔 사령부는 전쟁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쟁의 주체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큰 문제입니다. 관할권 문제는 저는 오히려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 관할권,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시우 선생님의 발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토론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관할권, 관리권 문제 때문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몇 가지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시우 선생님의 논의와 제 생각과 좀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시우 선생님의 논의를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우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정전협정이나 또 그동안 그 미군 군사 매뉴 또 그 국무부의 문건들 서한들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관할권을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점령권을 주장을 하지만 그 근거 자체가 없다 하는 것까지 논의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서도 유엔 사령부에 이러한 관할권과 점령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에서도 관할권과 그 점령권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사가 지금까지 관할권을 주장을 하고 심지어 점령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다. 적폐를 많이 얘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가장 구조적인 폭력의 정상화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지 않습니다. 관할권을 가질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굴복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평화 시대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에 걸맞게 한국 정부도 우리가 아직까지 행사하지 못한 관할권을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사와 한국 정부의 관계, 유엔사와 한국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관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권, 행정관리권을 찾아오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자체를 한국 정부가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바로 오늘이라도 이 논의는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전협정에서 이 유엔사가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수복지구가 있죠. 휴전선 어떻게 되나요? 휴전선 이남, 38선 이북이 되겠죠. 이제 그 수복지구가 있고, 또 비무장지대 남측 지구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아래 2km인가요? 4km인가요? 2km. 비무장지대가 있고, 이제 군사분계선 이하 전체 이남 지역이 있겠죠. 그것이 3번째고, 4번째는 정전협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한강 하구라든지 서해, 동해 지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관할권, 관리권, 주권의 문제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수복지구를 보면은 이제 수복지구를 유엔사와 미국 정부가 이제 지역형 점령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전협정이나 또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 이러한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를 만들 때, 사실 유엔사를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게 이제 이실선생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군을 만들 때 그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평화와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restoration 이었습니다. 이 38선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38선 이북으로 넘어갈 권리를 유엔 총회에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전쟁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38선 이북으로 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넘어가도 되는 건가? 유엔 총회에서 그것을 허락했나?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형 점령으로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유엔 총회에서는 이런 지역형 점령을 사전이나 사후에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유엔 총회 결의안 376이 이제 유엔군의 한반도의 통일된 독립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작전을 해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 해석되면 유엔사가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된 독립정부를 수립해야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유엔의 그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45년부터 해서 통일된 독립적 민주정부를 수립해라.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38선 이남에서 그 단독 선거도 진행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관된 입장을 유엔 총회 결의안 376에서 또다시 되풀이한 것이지, 이것이 그 군사력을 38선 이북 지역에 적용해도 좋다고 허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의 38 이북 징격 결정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넘어선 월권 행위다 하는 것을 저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전쟁이 재개되더라도 유엔사가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그 지역을 점령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다른 지역도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철도가 그 한국의 철도가 갈 때 유엔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 휴전협정, 정전협정 자체는 명백합니다. 이 정전협정의 성격은 순전히 군사적이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Purely military. 그러니까 여기에 법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요소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에서 유엔 사령군에 준 권한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civil administration, 행정입니다. 행정. 그리고 구제 사업, relief, 밥 없는 사람 밥 주는 거. 이것도 행정의 일환이죠. 여기에 jurisdiction, 관할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자체가 없습니다. 정전협정에.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군사 통제 지역이 정전협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 통제, military control 되는 부분이 이제 그게 점령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jurisdiction이 따라온다고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군사 통제 하에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정전협정 2조 13항 B에 있는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연평도, 우도, 그리고 그 이남에 있는 섬들입니다. 제가 여기 오타들이 막 여러 개가 있네요. 근데 뭐 법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법에 이렇게 명기가 된 지역이 아닌 데는 군사 통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군사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군사 통제 안에 있다고 정전협정에 명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 그 군사 통제권이 있다. 또 심지어는 관할권이 있다 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넘어서는 과잉 해석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로 아직까지 그 과잉 해석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지 정전협정 자체에 이러한 근거는 없다 해서 지금 뭐 저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3, 4, 5에 이제 제가 그런 과제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 아마도 이제 핵심적인 사안은 이 뭐 비무장지대 남측부터 시작해서 이 정전협정에 근거가 없는 유엔사의 관할권은 저희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정전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강 하구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남북 간에 지금이라도 민간 선박을 띄워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다리를 높이로 합의를 하면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유엔사가 개입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유엔사의 허가나 뭐 허가를 얻거나 상의를 할 필요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은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종전 선언으로 가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군사 분계선, 지금 Military Demarcation Line이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전쟁 상태가 끝나고 평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냥 분계선만 남게 되는 겁니다. Demarcation Line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경계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남북이 관리하겠지만 이제 남측에서는 어느 주체가 이 경계선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지금 이제 남북 그 관리법에서는 이제 출경과 입경은 통일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 남북 경계선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지킬지 하는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남북 간에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처음에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캐나다와의 국경, 또 멕시코와의 국경, 거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경을 미군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러 패트롤입니다. 미 국방부 소속이 아닙니다. 보러 패트롤은 홈랜드 시큐리티, 그 뭐라 그러죠? 국토안전부? 국토안전부 소속의 그 국경 순찰대, 뭐 이런 단위가 국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경도 아니고 남북 경계선에 군대가 굳이 주둔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상상도 저는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국토안전부가 남북 경계선 경계 임무를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과제지만 그래서 이러한 논의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에도 지금 군사회담이 있습니다만은 GP 몇 개 빼내면 안 되냐, 이거는 좀 지역적이고 부차적인 거고, 군사 관계를 이런 평화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계 재설정, 리셋이죠.를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 과정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주신 좋은 토론 제안 주셨습니다. 유엔사는 지금 어쨌든 그 관련된 법 규정에 의해서 전쟁이 실제로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문제이 있고, 그런 유엔사가 관할권이나 관리권을 갖는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유엔사 간의 관계에서, 힘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뿐이라는 한국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우 짧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한겨레 보도로 이 유엔사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것이 이제 언론 보도되면서 저희 이제 상근자들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엔사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갑툭튀다. 앞선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있구나. 근데 이거는 평소에 전혀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앞서 소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시훈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혼자서 정말 찾고 뒤지고 하셔서 정리했던 분들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소리 선생님은 밖에 계신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는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는, 특히 평화단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최수영 선생님도 사실상 발제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엔사가 어떤 그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앞서 굉장히 저희 다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유엔 당시 이 거의 60, 70년 전에 결의안을 갖고 전쟁을 개시할 수 있고, 뭐 주일 후방 기지라고 되어 있는 주일 미군 기지와 자위를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건 늘 일본이 어떻게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매개가 되는 것이 유엔사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알려져 있지 않다. 비무장지대는 관할권이든 전시에 한국 전역에 대한, 특히 북한을 포함한 점령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 진짜 하게 됩니다. 이건 뭐 한국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부터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는 왜 그동안 이렇게 해왔나. 최근에 통일부에서든 최근에 그 불거진 철도 공동점검에 대해서 어쨌거나 48시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허한 거에 대해서 절차상 미비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 지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당면에서는 그런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국방부도 정부에서 뭘 했던가, 서준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전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저는 서준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100% 동의하는 게, 미치게 주장, 유엔을 매개로 할 수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고 그것은 정도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거다.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 라는 것들이 저희가 가져야 할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갑툭튀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시에는 잘 없다가 저희가 유엔사의 입장이 궁금해질 때는 있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 무력 충돌 가능성이 격화됐을 때, NLL에서 저번에 목함 지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천안함 때 유엔사 입장이 뭐냐라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 분쟁의 당사자들이 그런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서겠다고 할 때 유엔사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유엔사 존재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사 존재 문제는 시간 문제다. 지금 해체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일 거고 평화협정으로 간다 그러면 그 해체 논의는 기정사실이 돼 있지만 언제부터 할 것인가? 한사에 이토록 유엔사가 주장하는 바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쟁점을 붙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유엔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전 상태에서 그 유지하고 회복하는 걸 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력 충돌이 됐을 때 완화하는 역할. 그렇다면 지금의 판문점 선언을 한 이후의 지금 시점에서 유엔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는 한국 정부가, 한국 시민사회가 물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의 입장에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잘 준수하겠다. 불가피하게 그 존재 자체를 지금 당장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유엔사가 앞서 그런 결의안을 기반으로 저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분히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미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루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유엔사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그런 거일 텐데 북미 간의 문제가 교차 상태에 있을 때, 악화됐을 때 이때 유엔사가 나선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전 상태에서 어떤 위기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때는 유엔사가 그런 사전 허가권 등등을 발동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유엔에 모자를 쓰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유엔도 그렇고 유엔 군축을 주무로 하는 군축위원회도 그렇고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는 평화권에 대한 결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국의 노력,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엔사는 누구의 산하에 있는 것이며 그 정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그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남북 당국 간 협의, 대화뿐만 아니라 공동행사도 할 거고요. 교류협력도 할 겁니다. 이 업무를 맡게 될 텐데 통일부가 이제 통보 절차 잘 지키겠다, 유엔사로부터는. 동시에 제재 국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그나마 남북이 협의가 진전되는 분야가 국방 분야라는 게 정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아까 GP에서 철수한다, 쌍방이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유엔사 문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유엔사가 주장한 바를 계속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국방부든 통일부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이 올해 중에 가능하냐 안 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게 쟁점이 되고 있을 텐데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유엔사뿐만이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에 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있을 거고요. 군사동맹 관련돼서는 소파를 포함해서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 나아가서는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군비 통제, 군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평화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군사동맹과 관련된 이슈, 유엔사를 포함해서는 반드시 그 평화적 가는 과정 중에는 논의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재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호 시장님께서 어쨌든 시민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엔사의 이번 회의 승인을 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승인을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면 협회를 요구하지 않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응해야 될까 중심으로 좀 토론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이제 뭐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고 지금 8월 말에 있었던 그 사건, 방북을 불승인한 그 사건이 이 토론의 결정 계기가 됐고요. 가만히 보면 유엔사라는 게 정말 그렇죠. 평소에 살 때 전혀 못 느끼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화되려는 시기에 뭔가 비토를 놓는, 해방을 놓는 역할로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친구가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이 구역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 자꾸 외치는 그런 현상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엔사가 과연 뭔가. 그래서 이 유엔사의 어떤 이런 올권 행위, 저는 이제 올권 행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 올권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보려면 그 존재 자체가 적법한 건가 불법적인 건가, 그러면 정체는 무엇인가부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고요. 유엔사의 문제를 가지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던지시는 게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젊은 친구들이 뭐 버프를 받는다 해서 뭐 이렇게 뻥튀기 된다, 그 가치가 또 실제보다 더 많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명칭,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라는 명칭 때문에 굉장히 버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체가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 유엔 기관인가? 유엔 산하기구인가? 유엔 공식기구인가? 유엔이면 나름대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엔이라고 한다면 뭔가 제3자적이고 중립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그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정체를 한번 따라가보자 라고 들어오면요, 유엔군 사령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기원을 따라가 보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에 대해서 안보리 이사회가 25일, 이제 그 미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26일이겠죠. 25일, 27일 두 차례 열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어떤 사령부, 군대 사령부 설립이라든가 이런 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1950년 7월 7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를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는데, 그때 의견은 뭐냐면 유엔 행국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공고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그 한국에 파견되는 군대를 미국 정부 하의 통합사령부에 배역시킬 것을 공고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견을 하는데,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냥 나는 그 통합사령부에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하고 난 덕질을 할 거야 해도 유엔 결의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회복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 결의가 사령관을 지명하고 통합사령부가 설치됐을 때 그 통합사령부 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를 통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지는데, 유엔군 사령부라는 명칭을 만들지 않고 그냥 미국 주도하에 통합사령부라는 걸 쓰거든요. 유니파이드 커맨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명칭을 쓸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유지비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면 미국이 만든 통합사령부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참전국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겁니다. 아무튼 이 유엔군 사령부가 탄생된 그
배경을 보면 분명히 유엔의 결의, 안보리 결의했기 때문에 그 탄생 자체는 합법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의 명칭은 어떻게 사용된 거냐? 이거는 이제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국이 하면서 어떤 보도를 하면서 유엔군 사령부다라고 미국 정부가 붙인 이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이 명칭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면 1950년 7월 7일 결의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엔군 사령부라는 명칭을 쓰게 된 뭐 어떤 실제 근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 참전군에게 통합사령부에게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와 같이 유엔 결의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니 그럼 유엔의 산하기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유엔의 결의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유엔의 산하기구, 정식 산하기구는 라고 보는 것은 조금 논리적 비하인 것 같고요. 특히 그 뒤에 유엔에서 나왔던 공식적 입장, 평행했던 입장 이제 보면 분명히 유엔의 산하기구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신 같이 94년에 사무총장이 주유엔 북한 대사 보낸 공식 서한에 산하기구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유엔기구도 유엔사의 해체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뒷문장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책임이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나 책임 못 져와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고난도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등장하고 또한 안보리가 아니라 1975년 11월 18일 총회 결의에서 공고를 합니다. 유엔 사령부 해체하라고 총회 결의를 하고 이것도 명령이 아니고요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엔 사령부 특히 미국이겠죠. 공고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유엔의 산하기구면 그냥 해체 결정하면 돼요. 그냥 해체되는 겁니다. 근데 공고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었다는 전제로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 그 명칭은 미국이 붙였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먼저 전제를 하고 유엔사가 만들어진 설립 근거는 분명히 유엔의 결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 태생 자체는 좀 합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유엔의 산하기구는 아니다 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러면 자, 뭔가 한국전쟁에 파병하기 위한 사령부를 꾸리라고 그 유엔 결의가 줬잖아요. 유엔에서 결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 거. 전쟁이 정전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군사작전이 끝났으면 당연히 그 결의가 효력을 잃고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존립 근거를 가진 게 이제 이 정전협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전협정에 어떤 협정의 당사자로 한 주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법적 지위, 존립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에서 정전협정이 이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엔사가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단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 비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엔사 자체의 설립 근거와 존립 근거를 봤을 때 그 자체는 어떤 법적 기관, 합법적인 기관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 전체는 유엔의 산하기구 절대 아니다. 그럼 뭐냐? 보면 사실 유엔의 산하기가 아니고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에서 여러 나라 군대들이 와서 모인 거니까 어떤 다국적군 정도 어떤 그 사령부 정도의 이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실체를 파악해 보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미국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 지휘 통제도 보면 미 국방부, 그 아래 합참의장, 미 국방부,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산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유엔사의 정체는 설립과 존립 근거가 있는 합법적 기관이긴 하나 실체는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미군 산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체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기관이다. 현지적 관점을 보면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건 종중선언이 유엔사 존립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종중선언 하면 이거 유엔사에 차자고 하는 거 아니야?
유엔사 해체하자고 막 들이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종전선언이 유엔사 존립 어떤 영향이냐는 것을 판단을 썼는데요. 이 토론문을 쓰고 나서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들어보니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 최초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 문제 제기 내용과 거기 문제 제기를 받아서 제가 다시 정리한 제 입장을 정리를 드리면, 첫째는 종전선언 지금 논의되는 종전선언은 어떤 정치적 선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끝났다라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유엔사 존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실질적 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 보면 정전협정,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존립 근거인 유엔사의 현재 유엔사 존립 근거가 되고 있는 정전협정 제55조 제62항은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치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효력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히 대치할 때까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떤 정치적 협정이든 어떤든 간에 수정이든 증거든 명확하게 현재 정전협정이 대체돼야 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의문의 여지 없이. 근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좀 명확하거든요. 수위로 봤을 때. 그러면 종전선언 자체가 유엔사의 존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생각은, 그러면 이 정전협정을 명시적으로 명확히 대체하는 수정, 증보, 협정은 결국 평화협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전을 끝내고 아예 평화로 넘어가는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유엔사의 존립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해체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게 최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적인 핵심은 어떤 지금 현재 논의하는 종전선언이 유엔사의 어떤 존립 자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유엔사 존립 근거, 정치적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거고, 분명히 유엔사 해체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문을 열 것이다. 활성화시키니까 이게 평화협정을 가기 전 단계의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유엔사 해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제제가 있었고요. 근데 아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종전선언에 제가 이제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정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최 마지막에 했다 하는 근거로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종전선언을 또 너무 폄하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걸 잘못 평가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유엔사 해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이 써져 있잖아요. 명확히 대체하는 정치적 수준의 뭐 협정이든 수정 증보든 하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합의하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체를 말씀드렸지만 정전협정 근거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관인 거죠. 이건 미국이 통자에 있는 미국의 기관입니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정체, 그 다음에 이 정전협정 규정 보면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북한 3자가 합의하면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 전에 없애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합의해서 3자가 유엔사 해체하자. 명시적으로 그 대체하는 규정을 만들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까지 체결해야지 못해야지, 그때까지는 존속해야 된다. 존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고, 평화협정 체결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고 합의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엔 평화협정을 잘 체결하려면, 평화협정이 잘 체결되려면 먼저 없애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유엔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유엔사가 이 정전협정의 근거로 특히 일방적인 주장, 옳고랭이를 자꾸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평화 체결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계속 유엔사가 딴지를 걸 수 있어서 평화협정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유엔사는 해체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유엔사 옳고랭이는 이미 다른 분도 말씀했지만, 지금 유엔사의 고난은 순수한 군사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정전협정은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 뿐입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순수히 군사적인 분야에서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게 정전협정인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남북철도에서 북쪽 구간을 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간행이 조사하겠다, 현을 조사하겠다. 이게 분명히 군사행동이 아니거든요. 절대 군사행동이 아니거든요. 군사적인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평화를 정착하게 하는 겁니다. 즉 유엔사가 이거를 막은 거는 정전협정의 목적, 서원에 명시된 목적을 위배한 것이고 또 정전협정에 의해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닌 권한을 명확하게 올권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거에 분노를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유엔사가 그러니까 어떤 힘의 정치 논리 때문에 깨갱해가지고 잘 지키겠다고 말하는 정부의 그런 굴욕적인 태도도 좀 고쳐져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가 이제 토론 사항보다도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서재천 교수님 말씀하셨던 취지들이 아주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점령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엠파이어잖아요. 파이어가 이제 지배한다는 뜻이고 M이 이제 안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제 발상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배하는 방식이 이제 역사로 두 가지 형식이 있었던 겁니다. 식민 직접 이제 정중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해서 식민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이었었고 이건 이제 정복이죠. 일제 식민지 같은 방식이 이제 정복적 방법입니다. 주권까지 다 이제 쟁취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주권은 인정하고 군대가 그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군사적인 점령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복과 점령 두 가지 형태가 역사적으로 발생했는데 정복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는 거의 그 세계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점령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점령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미군정 당시가 점령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점령기를 우리가 연상하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유엔사의 점령을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미군정은 좀 특수해가지고 자신들이 점령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복에 준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군정의 법률 고문이었던 이제 에네스트 프랑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제법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 군정도 직접 관리했고 개입했었고 이제 한국 군정도 이제 개입했는데 48년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정사라고 하는 책을 써요. 책을 쓸 때 이 사람이 이제 3년 동안의 미군정의 법적 성격을 정리합니다. 이 사람이 법적으로. 그래서 이 프랭켈이 정의했던 그 정의에 따르면 당시 미군정은 주권 정부이자 자치정부이자 점령군이었다라고 딱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점령군의 역할만 했어야 되는데 주권 정부까지 해버리고요. 실질적인 정복군으로서 역할했다는 걸 스스로 이제 인정한 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미군정은 실질적인 정복적 차원의 통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군정과 지금의 유엔사를 비교하면서 많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유엔사가 하고 있는 이런 점령행위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점령행위인 거죠. 주권 정부를 인정하면서 군사적 부분에서 이제 점령 통치를 하는 것이고 민사행정과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데 민사행정이 되게 애매한 개념입니다. 어디까지가 민사행정이냐? 미군정 때 실패했던 게 민정입니다. 민사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전과 질서유지가 미군정의 목표였습니다.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미군정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나중에 법을 제정하고 통치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민사행정이 아주 꼬무처럼 늘어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도 이게 유엔 헌장이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각 나라에 가가지고 이 평화유지군이 거의 정부를 창설하는 기능까지 합니다. 거의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민사행정이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굉장히 꾸물처럼 늘어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하면 그 서 교수님의 발제가 좀 더 이해가 좀 통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석 그 미군이 위원장님의 말씀에서 전적으로 다 타당한 의견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유엔 창설의 합법적 근거가 되는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조금 우리가 이제 그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유엔 39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9조에서 어떤 나라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태가, 그 지역의 사태가 평화의 위협을 구성하는지, 평화의 파괴를 구성하는지, 침략을 구성하는지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지 그 다음에 조치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앞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사 그 행동이 들어갔었던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이런 정의 자체가 없이 그냥 군사 행동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유엔 헌장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자신들도 그걸 이제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셋 중에 하나의 상태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권고할지 아니면 군사적 강조 조치를 결정할지 권고와 결정 둘 중에 하나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도 군사 강조 조치를 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권고, 요청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고 상태를 가지고는 유엔의 기구로, 유엔의 보조기관이나 기구로 전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유엔 기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유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유엔의 조치로서는 합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유엔 헌장의 그 절차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유엔의 조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16개 참전국이 참전한 것은 뭐냐? 유엔군이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참전했는데 이것은 각국의 조치일 뿐입니다. 유엔의 조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유엔 헌장의 그 한스 켈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엔 헌장의 해설자가 그 자기 책에서 유엔 헌장의 조문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해설하면서 한국전쟁란을 챕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설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한스 켈젠이 정의한 그런 점입니다. 이것은 유엔의 조치가 아니고 그냥 각국의 조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유엔군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각국의 군대가 각국의 조치에 따라서 참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엔 깃발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문제가 이제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하는데요. 유엔 깃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40년에 만들어진 깃발법. 유엔의 뭐 디자인 어떻고 크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다 정해놓은 아주 그 자잘부잘한 그런 법인데, 유엔기 사용을 승인하고 난 뒤에 7월 7일 날이죠. 그 1950년 7월 7일 날 이 결의에 따라서 유엔기 사용을 승인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유엔 깃발이 뭐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 다 개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만약 모두가 다 유엔 깃발을 그것이 유엔 깃발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 행동 시에 유엔기의 사용에 관한 조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게 1950년 7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7일까지는 한국전쟁이란 군사 행동에서 유엔기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 깃발법에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사후입법, 소급입법이 된 거예요. 이 사후입법이라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이미 행동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맞는 것을 법을 구성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깃발 사용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지금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지금 뭐 그 깃발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해체 결의가 있었잖아요. 그 75년도에. 그래서 이 유엔 총회에는 유엔 헌장에는 유엔 안보리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엔 총회는
그냥 바지저고리 같은 그런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때 생긴 일인데 유엔 안보리에 소련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미국 주도해가지고 막 모든 걸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1950년 8월 1일부터 소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반대해도 이게 무효가 되니까. 그러자 미국이 이제 한국 1950년 10월 1일 날 38선을 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규정에 따르면 38선 이남의 그 공산군에 대한 침략만 격퇴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건데 아무런 새로운 결이 없이 그냥 38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부랴부랴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처리할 수 없게 됐고 소련이 반대하니까 유엔 총회에서 당시 유엔 총회는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들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그걸 결정을 권고하는 식으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효성 있는 것처럼 그냥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해 10월 7일 날 이 결의가 통과되고 나서 11월 달에 에스슨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단결 위한 결의라고 하는 걸 선언을 발표해가지고 유엔 총회도 결정력을 갖는 것으로 하자. 유엔 안보리가 그 기능을 못하는 기간 동안은 유엔 총회가 결정권을 갖는 거라고 하는 유권에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그 뒤로 유엔 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돼 버립니다. 근데 70년대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유엔 총회를 구성하는 나라들이 이전엔 다 친미적 국가였는데 70년대 민족해방운동 막 다 성공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유엔 총회 국가로 들어오면서 이 제3세계 비동국가가 유엔 총회를 점령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온 게 이 75년 결의였었거든요. 근데 이 결의가 50년 그 유엔 단결 결의에 따르면 당연히 유엔 총회 결의도 결정력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 중공이 유엔 안보리 의석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결정된 곳이 안보리가 아니고 총회입니다. 총회 결정으로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다 결정 인정이 됐어요. 근데 유엔 총회에 대해서만 유엔사도 답변이 봅니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해체할 결정나야지 효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실제로 50년부터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조금 이해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일단은 이쪽에 앞으로 해가지고 한 분씩 얘기를 쭉 듣고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취합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판문점에서는 오늘 뭐 실무회담이 열리고 웨스틴 주선에서는 저 안보협 대화가 열리고 또 여기서는 유엔사 논의가 이루어져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다가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럼 여기로 왔는데요. 일단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도 하셨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유엔사 문제가 왜 한국에서는 이 학계에서 사실 그동안 안 다뤄졌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한기 선생님이나 김명희 선생님 같이 7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다뤘던데 그 이후에는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의 실종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안보 현실에서는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재정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유엔사 그 해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방법이 저기가 유엔사령부가 유엔의 안보리의 보조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안보리에서 결의로만이 이를 해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군의 다국적 통합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합참의 지휘를 받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이제 나오던데요. 첫 번째 안에 있어서 안보리에서 결정하면 유엔사가 해체가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요. 안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국인데요. 중국은 전쟁을 했던 당사자거든요. 전쟁을 했던 정제작전을 체결했던 중국이 다시 안보리로 들어가서 유엔사 해체를 주도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중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 71년도에
이 중국을 적국으로서 당시에 유엔사하고 적대 상태였던 이 중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이 중국 가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서정희 교수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시우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53년 7월 27일 날 한반도 정전협정에 관한 정책선언을 16개 나라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한반도에서 다시 무력 침공이 발생할 경우에 이 유엔 참여국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과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효하다면은 다시 유엔사가 아까 박진성 위원장은 뭐 미국만 남은 존재다 이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유효하다면은 15개 나라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매년 이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라포트, 벨,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브룩스까지 어떤 말을 하냐면 유엔사 강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엔사는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정책선언하고 두 개를 바꿨을 때 이번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유엔사를 자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유엔 영감이 있습니다. 2호급이라고요. 이게 4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아시아 태평양 계획 부분 코리아 퀘스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코멘트라는 용어를 유엔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영감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따라붙은 말이 잘 아시겠지만 유니파이드 커맨드에서 미국이 온 비하프 나머지 나라는 PKP에서 역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유엔은 유엔 영감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라는 말을 매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논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코멘트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앞에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토론회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의견을 더 듣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들으면서 정리를 했으면 하거든요. 혹시 추가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네.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남북 관리구역 이렇게 그게 그때 관리는 어땠는지 그때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남북 합의로 그대로 별 저항 없이 유엔사의 저항 없이 진행이 됐는지 하고요. 현재까지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출입관리사무소 운영하고 유엔사의 관계에 유엔사들이 작용했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른 얘기긴 한데 정전협정상에는 군 장비 통제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엔사라고 하는 데가 사드를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막아야 되는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사드 반응을 막았어요. 유엔사 정전협정상에 무기반 유엔사 이외에 유일한 뭐 어떤 유엔 이름 달고 유엔기 달고 다니는 애들이 평화유지군 같은데 평화유지군과 비교? 아니면 평화유지군은 사실 활동이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유엔사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평화유지군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좀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질문들이 다들 중요한 감 있게 해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발표 토론하신 분들도 중요한 감 있게 얘기를 답변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답변과 의견 듣고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유엔사는 어떤 건가에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토론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에 있어서 유엔사는 무엇인가 라는 걸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투 칠 때
패턴에 꽃놀이패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유리한 미국에 있어서 유엔사라는 정말 이 동북아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꽃놀이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뭔가 뭐 극단적 조치 그리고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어떤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주는 헬멧 같은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자꾸 얘들은 전쟁 시나리오 얘기 나오잖아요. 뭐 클린턴 했다, 오바마도 했다 하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걔들이 말씀한 선전포고라든가 전쟁을 하려면 미국이 어느 날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 의결을 받아야 그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북한을 타격하고 뭐 전쟁한다고 할 때 그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로 그렇게 신화를 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국회 동의 없는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짠 것인가 보면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유엔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유엔사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유엔사가 과연 유엔의 산하기구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유엔에서 발행한 문구에 유엔 사령부라고 쓰고 있고 그러면 안전보사 이사회의 산하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유엔의 산하기구가 되려면 첫 번째 재정적으로 유엔에 종속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행정적으로 유엔 종속돼 있어야 됩니다. 뭐 조직, 인사 기본적으로 내 산하기구라면 조직, 인사, 재정을 내가 마음대로 했어야 돼요. 유엔이야. 유엔사는 조직, 인사, 재정을 다 하나도 유엔으로부터 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미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조직 이사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유엔에서 쓰고 정식 보고서에 유엔사가 있었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엔의 그 최초 탄생 배경이 유엔의 결의였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유엔사가 유엔의 산하기구다 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슈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1975년에 해체 결의 정확하게 말하면 해체할 것을 공고한 결의입니다. 공고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하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뭘 했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공고했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공고라는 게. 물론 이제 저도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유엔 결의로 공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에서는 공고는 그냥 공고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런 공고에 따라서 뭘 했을 때는 그런 뭐 적법한 행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했을 때 불법이라고 말은 못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공고로 했는데 그 따르지 않았을 때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해체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나는 계속 다른 이유를 대면 아직 해체할 수는 없어. 나는 이런 근거가 있어라고 버티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단체는 불법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냐? 단죄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 특히 1953년에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들어감으로써 이 존립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었고 유엔의 결의는 단순히 공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정전협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유엔사를 해체하고 그 모든 권한을 뭐 남북 공동 군사기구라 이해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유엔사를 뭐 유료기구 불법단체로까지 가는 건 조금 법률적으로는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다른 의견은 똑같을 것 같아요. 유엔사 정치에 대해서 우리무중입니다. 누구도 그게 어떤 법적 근거는 유엔 아까 안보리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다라고 해서 그 권한이 그 해석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도 주한미국대사 오면서 주한미국 한미연합사 강화 유시 강화하는데 얘기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엔사에서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냐, 유엔 결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현실과 70년 전에 그 당시와 아까 말씀하셨던 유엔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에서 다뤄진 비중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이걸 중간에 다 생략한 채
당시 만들어졌던 근거로 좀 판단하기 어려운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오늘은 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합니다. 유엔사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고요. 어디에서 발견을 하고 어디서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여튼 그것도 궁금하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한국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유엔사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유엔 총회의 결의안들 그리고 이제 그 정전 협정이 뭐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유엔사의 해체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종전 선언은 유엔사의 그 정치적 근거를 약화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평화 협정 내지 평화 조약이 체결되면 이제 법적인 근거마저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유엔사가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거는 아닐 거고요.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유엔사가 유엔의 뭐 행정적,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컨트롤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컨트롤을 받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결정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계, 또 미국과 북의 관계, 또 뭐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적인 요소들에 딸렸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쟁 체제 그리고 전쟁의 한 담지자인 유엔 사령부의 정치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체하면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한강하구 쪽에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활동들을 계속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발제문을 보다가 처음 알았는데 도라산 전망대 검문소 입구에 유엔 사령부의 관할 지역이라고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하셨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입니다. 저는 위법이고 초법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지판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부터 아주 뭐 구체적인 조치지만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지판을 세웠을 때는 유엔사는 유엔사 나름대로 굳히기를 하는 거죠. 이미 몇십 년 동안 관할권 행사해 왔으니까 여기다 아예 말 그대로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근데 그 말뚝을 빼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뭐 학계에서도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거라는 거 뭐 더 말할 여지 없고요. 이제 좀 75년까지는 그래도 많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정전의 주체고 또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가장 강력한 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75년까지는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한미연합사가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미연합사가 군사력을 보유하고 당시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지휘작전 통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한미연합사령부 미군에 대한 연구를 조금 이전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갔다 보니까 유엔 사령부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학계에서도 좀 다시 좀 치밀하게 채워 넣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하구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한강하구가 굉장히 중요한 틈이다. 이 정전협정의 틈이다. 왜냐하면 민간 선박 항행에 개방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만이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화협정 체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점점 평화협정 체결하고 난 뒤에 전쟁 난 나라가 많거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 평화협정에 진짜 평화가 정착되도록 그 실질적인 못을 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종이 조각으로만 나갔을 때는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한강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선박 항행이 개방되기 때문에 남북 민간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한강을 이용하면서 강은 반드시 이게 그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단위부강이나 라인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이제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평화협정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사인하는 건 정부 당국자들입니다. 민간이 뛸 틈이 없어요. 근데 한강하고에 만약에 남북 그 한강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만들어진 상태다 그러면 한강 관리 구역에 관한 관리 문제에 관해서 민간인이 평화협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교묘한 그런 이제 구조가 한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끼리 서로 틀어져가지고 평화협정에 딱 시통에 들어갈 때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됐는데요. 민간인이 그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딱 대못을 박는 역할을 정전협정 상태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제 한강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멀리 보고 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원 내 군사회라든가 미국에서 사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군은 그 유엔사 강화 쪽으로 확 돌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작전 통제권 환수가 이제 결정되면서 1978년도에 그 유엔사 한미합사가 창설될 때 창설된 이유도 뭐냐면 유엔사가 해체될 것 같은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연합사를 창설하게 되게 되고, 이번에는 연합사가 해체가 될 상태가 되니까 다시 유엔사를 끄집어내는 거죠. 왜냐면 연합사를 창설할 때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엔사령관의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양되는 게 아니라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빌려주는 거죠. 여전히 소유권은 유엔사령관한테 있는 상태에서 연합사가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작전 계획이 유엔사 연합사 작전 계획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근데 이제 연합사가 해체가 될 상황이 되니까 다시 한국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로 다시 유엔사를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의식적으로 그 해외 공관에 있는 해외 무관들 불러들여가지고 유엔사로 막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캐나다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금 유엔사 군사정전이 비서장을 시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엔 16개 참전국 모두의 군대라고 하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도 유엔사가 오히려 유지되고 강화된다라는 입장이 이론으로 이렇게 존재하더라고요. 보수학자들 쪽에서 보수학자도 아닌데도 군 출신 인사들 중에서는 유엔사를 끝까지 유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여기 그 말씀하신 발제할 때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되는 이유, 개정권, 일본 기사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유지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유엔사 문제가 평화협정과 함께 자동 해체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게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치밀한 준비, 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제 그 남북 관리구역이 이제 만들어질 때 유엔사에 구체적으로 그 정황이 있었는지 저는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당시 남북 그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이 힘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좀 입장을 밀린 게 아닌가. 그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였었는데, 사실은 그 정전협정 상태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수정이 일부라도 이런 게 유일한 경우였었거든요. 2000년 11월 17일 이때가. 그리고
현재 유엔 연감에서 코리아 유엔사라는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지난 미국 그 의회에서 갈레고라고 하는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한미군 22,000명을 절대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지금 2019년 국방수권법에 딱 예산으로 딱 된 상태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마다 핵 비핵화와 함께 바꾸려면 미국 스스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주한미군하고 철수하고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거의 공식화되어 있었던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딱 명시해버린 거죠. 법적으로. 물론 트럼프가 조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만큼 안전한 평화가 정착됐다라고 설득하면 됩니다. 의원들한테.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그 2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엔사 규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유엔사 규정집에 22,000명을 그 들어오거나 나갈 때 유엔사 규정에 최종적으로 보고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000명에서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다 유엔사 관리하도록 규정집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한미군이 자체적인 결정 때문에 뭐 3만에서 22,000으로 줄이거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책임 유엔사한테 있는 거죠. 정전협정의 그 13만 거기에 이제 따른 조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유령단체 같은데 이런 모든 법적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5년 유엔사 해체 권고 이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권고는 유엔 헌장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고와 조치를 결정한다.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권고는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만 권고가 되도록 되어 있고 조치는 군사 조치에 대해서만 조치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6장에 나와 있는 이제 30조부터 39조까지 이제 평화적 서로 제재까지 포함한 대화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권고에 해당하고 이제 강제 조치, 군사 강제 조치, 이제 제재, 군사 제재, 봉쇄, 그 다음에 군사 행동 여기서부터 이제 7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치를 결정하도록 그 구분이 딱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는 군사 조치가 아니라 우리 평화적 해결의 권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결정사항으로 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장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었고 당시 그 두 개의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공산 측하고 자유진영 측 결의안이 나왔는데 공산 측은 문제가 없었는데 자유진영 측 결의안이 유엔사 해체를 결의를 공고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어요.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는 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전제처럼 작동하면서 이게 이제 이 꼬투리를 달고 지금도 그 북쪽에서 이제 그 유엔 그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한테 94년도에 이렇게 질의했을 때 유엔사 질의에 대해서는 갈리가 정확하게 유엔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해체는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미국은 어떻게 유엔에 공문을 보냈냐면 이런 평화적 조건이 결정되면 자신들이 유엔사 해체할 수 있다. 이 75년도 조항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 그게 사실은 우리 실적인 문제가 될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 유엔 평화유지군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평화유지를 위해서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 상황은 약간 좀 복잡합니다. 평화유지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전쟁, 교전, 쌍방으로부터 중립적인 단위가 들어가서 전쟁 중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평화유지군은. 근데 유엔은 이제 여러 가지 결의안을 통해서 북을 이제 침략국으로 규정을 했고 또 북과 이제 전쟁을 하는 다국적군을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엔은 중립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교전의 일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엔 사화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래서
이 유엔사를 해체하고 이제 그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그 이런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화유지군이 정전, 휴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한반도는 이미 정전 상태가 50년 넘게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이런 정전 상태를 더 가기 위해서 평화유지군까지 유엔 평화유지군까지 우리가 들여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을 정전을 넘어서서 이제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평화유지군 논의는 이런 역사적인 발전 단계보다는 약간 좀 뒤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많은 공부가 되셨어요? 네. 저는 공부가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시죠? 뭘 하면 좋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표지판 철거하고 앞에 표지판 옆에다가 다시 이렇게 좀 달아주는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한 전망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건 아니지 말풍선도 좀 달아주고 될 것 같고요. 많은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지금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을 설득해서 함께 간다, 이게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시민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제 개성에서 열리는 날이 되는데요. 사실 이 남북 연락사무소도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제 시비를 걸자고 하면 계속 시비가 걸릴 텐데, 어쨌든 내일 개소하게 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돼서 저희가 매우 뿌듯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 사업도 정상회담 후에 어쨌든 다시 한다고 하니 우리 기차가 신주까지 가는 그런 장면을 곧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좀 더 한반도 평화 문제를 군사적 방향이 아닌 대화와 외교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주장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들었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참여연대와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회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네 분과 그리고 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토론을